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오히려 남이 나한테 말해줄 수 없는 비밀이 될 것 같은데요. 바로 구취, 입냄새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야, 진짜 이거는 말을 해줄까 말까 고민되는 그런 정말 고통스러울 때가 있어요. 이게 얘기하다 보면 한 번씩 약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네, 이거를 맞습니다. 말을 할 네? 왜 쳐다보시죠? 왜요? 보통 그렇게 되잖아요. 네, 그렇죠?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이 그 상대방과 대화할 때 그 상대방의 입냄새 때문에 불편했던 경험이 아마 한 번쯤은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처럼 입냄새는 나는 잘 모르는데 주변 사람들이 먼저 아는 경우가 그런 대부분이라서 상대방의 행동이나 표정을 보고 내가 입냄새가 나는가 하고 이렇게 느끼게 되고 또 그걸로 대해서 과도한 불안까지 느끼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사실 입냄새가 날 때 사실대로 말해주자니 또 서로 관계가 민망해지기도 하고 또 그렇다고 말을 안 하자니 계속 나도 불편하고 참 이래저래 고민이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데 입냄새는 단순히 이런 불편한 냄새뿐만이 아니라 어떤 건강을 위협하는 전신질환의 또 신호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은 입냄새가 왜 나는지 또 입냄새를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니 진짜 뭐 전날 마늘을 먹었다 그럼 이해가 될 텐데 네. 그런 거 아니어도 입냄새가 난단 말이에요. 이게 왜 나는 걸까요? 그 입냄새의 가장 큰 원인은 입속 세균입니다. 입안에 있는 충치균, 또 잇몸 질환을 일으키는 세균, 이런 세균들을 혐기성 세균이라고 하는데요. 그 혐기성 세균은 말 그대로 그런 산소가 없는 환경에서 잘 활동하는 세균입니다. 그래서 이런 세균들은 입안 여기저기서 구강 질환들을 많이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혐기성 세균이 입안 점막에서 떨어져 나온 세포나 또 치아 사이에 낀 치태, 혀에 쌓인 설태, 또 입안에 남아있는 음식물 찌꺼기 속에 단백질 성분을 분해하면서 황을 함유하고 있는 휘발성 황화물이라는 냄새가 나는 악취가 나는 가스를 만들게 됩니다. 이 휘발성 황화물들은 대개 누구든지 입안에 세균도 있고 또 식사를 하기 때문에 음식물 찌꺼기는 항상 있어서 휘발성 황화물들은 항상 만들어지는데 많은 양은 침에 의해서 중화가 됩니다. 그런데 너무 많이 만들어지거나 침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이게 이제 숨을 쉬거나 말을 할 때 밖으로 뿜어져 나오면서 상대방에게 불쾌한 냄새를 느끼게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자고 일어나면 뭔가 입에서 뭐 이렇게 좀 구취가 나는 것 같아가지고 좀 말도 안 하고 맞아, 아침에. 바로 양치하러 가고 뭐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네, 저도 좀 그렇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입냄새 중에는 어떤 특정 상황에서 누구에게나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방금 사회자분께서 말씀하셨듯이 대표적인 것이 바로 아침에 기상시 나는 입냄새인데요. 잠을 자는 동안에 음식을 씹거나 음식을 삼키거나 하는 그런 구강 운동이 거의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침 분비도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입속 세균에 의한 세균의 세균이 활발히 활동하게 되면서 입냄새가 더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같은 이유로 학생들이 입 다물고 말 안 하고 공부를 몇 시간씩 하다 보면 입에서 냄새가 나는 경우도 있고요. 입에서 단내 난다고 그렇죠. 그러죠. 입에서 네. 단내 난다 그러고 또 공복 시에 또 입에서 입냄새가 증가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이 외에도 나이가 들면서 입냄새가 또 자연적으로 증가하는 경우인데 나이가 드시면은 입냄새뿐만이 아니라 몸에서도 좀 안 좋은 냄새가 불쾌한 냄새가 증가하게 되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고 여성의 경우에는 생리주기나 또 임신과 같이 호르몬의 변화에 의해서도 입냄새가 일시적으로 증가될 수 있습니다. 오, 그래요? 그런데 이런 입냄새는 자연적으로 그런 상황에서 벗어나거나 그런 상황이 모면이 되면 자연적으로 사라지기 때문에 너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그럼 모면이 안 되는 입냄새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문제가 되는 입냄새 바로 지속적으로 어떤 질환 때문에 생기는 입냄새가 이제 바로 그런 경우인데 입안에 생기는 그런 세균 때문에 생기는 충치나 치주염 같은 잇몸 질환, 또 구내염과 같은 다양한 구강 내 염증, 구강 건조증이나 양치질을 잘 안 해서 생기는 치석이나 치태, 또 교정기나 틀니와 같이 입에 안에 끼는 어떤 구강 장치를 잘 관리하지 못했을 때 입냄새가 날 수 있습니다. 특히 혀를 잘 안 닦지 않아서 생기는 설태는 입냄새를 유발하는 가장 대표적인 주 원인인데요. 혀의 뒤쪽 3분의 1 부위에 생기는 설태가 입냄새의 주요한 유발 요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건강한 별로 구강 질환이 없는 젊은 분들한테 입냄새는 주로 혀에서 많이 유발되는 경우가 많고요. 나이가 드신 고령자의 경우는 설태 외에도 잇몸 질환, 치주염에 의해서 입냄새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강이 아니더라도요. 편도선에 편도 결석이 있는 경우도 입냄새를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편도 결석은 울퉁불퉁한 편도 표면의 홈 사이로 음식물 찌꺼기가 끼면서 노란 알갱이로 단단히 굳어진 건데요. 여기선 지독한 냄새가 나고 이로 인해 목에 이물질이 낀 듯한 불편감을 느끼는 경우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입냄새가 좀 나면 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장이 안 좋아서 그렇다. 뭐 이렇게 그래서 맞아. 입 안에 있는 그 문제 말고도 네. 다른 곳에서 문제 때문에 입냄새가 나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럼요. 예. 입냄새는 대부분이 한 80%에서 90% 정도는 구강 내 원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입안에 설태도 없고 입안도 깨끗하고 잇몸 질환도 없고 구강 위생 상태가 양호한 경우에도 입냄새가 난다면 이제 다른 구강 외 원인을 의심해 봐야 됩니다. 대표적인 게 비염이 있거나 축농증이 있는 분들은 코가 목으로 넘어가면서 혀 뒤에 쌓이면서 냄새가 나기도 하고요. 또 코로 숨쉬기가 힘들면 입으로 숨을 쉬면서 입안이 쉽게 마르고 침 분비가 줄어들면서 입냄새가 더 잘 생기게 됩니다. 인후두염이 있는 분들은 거기에 있는 염증 분비물이 구강 내로 올라와서 입냄새를 유발할 수가 있고요. 역류성 식도염 같은 그런 식도 역류 질환이 있는 분들은 위에 있는 내용물이 식도로 역류해서 그 위액이 식도로 거꾸로 올라오면 속쓰림, 쓴맛 등이 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또 구토를 하게 돼도 그 냄새가 지독한데 그런 소화되지 않은 음식과 위산이 올라와서 입냄새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간 질환이 있는 분들도 간 기능이 떨어지면서 몸속 노폐물이 제대로 해독되지 않으면 약간 곰팡이 냄새, 썩은 부패된 계란 냄새 같은 그런 입냄새가 날 수 있고요. 신장이 안 좋으시면 노폐물이 몸에 쌓이면서 생선 비린내, 우리 수산시장 가면은 좀 맡을 수 있는 부패된 생선 냄새 같은 암모니아 냄새가 날 수도 있고요. 야. 당뇨가 있은 경우에도 조금 썩은 과일 냄새, 아세톤 냄새 같은 그런 입냄새가 날 수 있습니다. 이게 냄새별로 또 질환을 구분할 수도 있겠네요. 그래, 맞습니다. 그래서 예. 정신을 잃고 쓰러졌을 때 그 분에서 느끼는 냄새를 보고 이분이 어디가 안 좋아서 쓰러졌구나 이런 걸로 또 알아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입냄새는요. 계속 말씀하셨지만 정작 본인은 모르거든요. 네. 주변 사람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남이 말해줄 때까지 못 기다리니까 내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뭐 없을까요? 참 그게 쉽지 않은데 나의 냄새를 내가 직접 맡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냄새의 가스를 밖으로 모아서 냄새를 맡아봐야 되거든요. 가장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게 3분 정도 입을 다물고 있다가 이렇게 하고 불어서 맡는 경우, 또 종이컵 같은 데다 하고 음주 단속할 때 하듯이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이전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하던 시절에 마스크를 많이 끼었는데 마스크를 끼면서 그동안 몰랐던 나의 입냄새를 마스크를 통해서 알게 되면서 놀라서 병원에 오신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비슷한 원리로 손목이나 손등에 이렇게 침을 핥아서 그 침에 대한 냄새를 맡기도 하고요. 티스푼 같은 숟가락으로 이렇게 혀에 설태를 긁어서 또 냄새를 맡는 법. 치실을 쓰게 되면 치실을 쓰고 그 치실의 냄새를 맡는 법, 그런 등등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방법들이 정확하지도 않을 뿐더러 좀 쉽지가 않아서 가장 객관적인 방법은 배우자나 가까이 지내는 친구나 지인한테 모니터링을 받는 거죠. 나 냄새 나? 이렇게 물어보고. 근데 이 방법도 해주는 사람도 힘들고 서로 민망하고 쉽지가 않습니다. 빨리 말해봐. 난 못할 것 같아. 나예요 이렇게? 어떻게 사실대로 얘기해요. 엄지인 선배 입냄새 난다고. 아니야. 안 나요. 그래서 이게 자가 진단을 해보고 나 좀 나는 것 같다 느껴지면 일단 치과에 방문을 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그러면 충치나 잇몸 질환, 설태, 치태, 치석 이런 거를 딱 점검을 하고 필요한 경우는 침 분비량도 검사를 하고요. 또 필요한 경우는 객관적으로 구취 측정기라는 기계를 이용해서 입냄새의 유무에 대해서 측정해 보기도 합니다. 이렇게 측정을 해서 구강 내 원인이 있다면 스케일링이나 잇몸 치료, 충치 치료, 사랑니 치료, 보철물 교체 등 원인별로 치료를 잘 받으시면 입냄새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스케일링 같은 경우는 구강 상태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보통 6개월에서 1년 주기로 받는 것이 좋고요. 잇몸이 안 좋거나 고혈압, 당뇨, 흡연을 하실 경우는 좀 더 자주 받으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잇몸 질환이 심해지면 입냄새가 날 뿐만 아니라 또 치아를 빼야 되는 상황까지 생기기 때문에 항상 정기적으로 스케일링 받을 것을 가장 추천해 드립니다. 만약에 치과에 내원했는데 특별히
특별히 원인 없이 너무 구강내가 깨끗하다.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강 외 원인일 수가 있으니 이비인후과, 뭐 호흡기내과, 소화기내과, 가정의학과 등을 내원해서 어떤 문제인지 확인하고 그 질환에 맞춰서 치료를 받으실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예를 들어 이제 뭐 당뇨가 있을 때는 당뇨 치료를 잘 받아서 혈당이 조절되면 입냄새가 또 감소될 수가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은 이게 뭐 질환이 있을 때는 그 질환을 치료하면 되지만은 평소에 우리가 좀 입냄새 관리하는 좀 팁 좀 알려주세요. 아, 네. 평소에 그 우리가 흔히 하는 양치질, 칫솔질이 아주 중요합니다. 통상적으로 칫솔질만으로도 상당량의 입냄새를 그 유발하는 휘발성 황화물을 많이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3분 동안 양치질을 하라고 하잖아요. 3분 이상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입안 구석구석을 꼼꼼하게 잘 닦으시면 되는데요. 한번 제가 양치질 다 아시겠지만 올바른 양치질 그 습관을 좀 보여드리면 알아도 계속 봐야 돼요, 여러분. 봐야지 여러분이 한 번 더 자극받습니다. 예. 칫솔을 잇몸과 치아 사이에 한 45도 각도로 갖다 댄 다음에 이렇게 밑으로 쓸어내리는, 아래는 위로 이렇게 쓸어내리는 방법으로 양치질을 하시면 되는데 치아 2개 정도를 기준으로 10번씩 닦아주신다 생각하면 됩니다. 좀 어렵죠.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런데 잘 안 닦이는 부위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어금니 안쪽 부위나 앞니 같은 경우는 칫솔이 들어가지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칫솔을 세워서 이렇게 닦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꼼꼼히 닦아도 치아 사이사이에는 관리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럴 때는 치간 칫솔이나 치실 등을 이용해서 치아 사이사이까지 관리하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아, 저 궁금한 게 그 치간 칫솔 할 때요. 네. 그냥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나요? 진동을 줘도 되나요? 이게 벌어질까 봐 걱정되는. 그런 오해를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치아 사이를 닦는 거기 때문에 치간 칫솔이나 치실을 넣을 때는 치아 옆면을 닦는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문질러 주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뭐 진동을 준다기보다 그냥 넣었다 뺐다 하지 마시고 치아 옆면을 살짝 긁어주신다는 느낌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저도 그 설태 관리하기 위해서 이거 혀 클리너 많이 쓰거든요. 아, 네. 그것도 도움이 되죠. 근데 그렇죠. 저거 이게 입냄새 소리 나는 거 아니에요? 아까 주 원인으로 설태를 말씀드렸는데 설태는 주로 혀의 뒤쪽 3분의 1 부위에 많이 끼거든요. 앞쪽은 말을 하고 뭐 물을 마시면 다 저절로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닦을 때 뒤를 닦아주셔야 되는데 참 이 혀 세정기를 뒤까지 넣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맞아요. 조금만 들어가면 왜 할 수 이렇게 참고 최대한 넣을 수 있는 데까지 넣으셔야 되고요. 뒤쪽에 보면 약간 돌기 같은 게 느껴지시는 경우가 있는데 최소한 그 돌기 후반까지는 넣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를 그 돌기 안에는 맛봉오리라고 하는 맛을 느끼는 그런 맛봉오리가 있는데 너무 때밀듯이 팍팍 문질러주면 거기에 손상을 당하니까 뒤쪽으로 최대한 넣어서 부드럽게 쓸어내리듯이 마사지하듯이 이렇게 닦아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양치질과 이런 혀 솔질을 같이 병행하시면 훨씬 더 구강 위생 상태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고요. 이거 외에 보조적으로 항균 양치액을 사용하실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구강 청결제 중에서 클로로헥시딘이나 세틸피리디늄 클로라이드 같은 어떤 항균 성분이 들어있는 양치액은 한번 썼을 때 보통 8시간 이상의 입냄새 감소 효과를 나타낸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센 거 찾지 않아도 요 성분이 있는 게 더 중요한 거네요. 그렇죠. 시중에 판매되는 많은 양치액은 일단 그냥 향으로 잠시 마스킹 효과라고 하는데 향으로 잠시 입냄새를 감소시키는 그런 양치액들은 입냄새 감소에 크게 도움이 되진 않고요. 또 어떤 양치액은 알코올이 고농도로 들어간 제품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제품을 쓰면 입안이 화끈거리고 오히려 자극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제품은 또 장기간 사용하게 되면 구강 내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됩니다. 네. 자, 티버 질문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저는 코골이가 심해서 구강 내 장치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관리하기가 번거로워서 그동안은 물로만 씻었는데 네. 그러시면 안 되죠. 오늘 강연 들으면서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입냄새가 날 것 같습니다. 구강 내 장치는 어떻게 관리하는 게 좋을까요? 근데 뭐 물로 닦는 것도 나쁜 방법은 아닙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장치를 닦는 전용 소를 하나 준비하시면 좋고요. 큼직한 소를 하나 준비하셔서 매일 장치를
끼거나 끼는 장착 전후에 흐르는 물로 이렇게 솔질을 해주시면 되는데 그냥 솔질을 하는 것보다 요즘은 거품 타입의 그런 장치 전용 세정제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세정제를 같이 세제들을 사용하시면 더욱 좋고요. 매일 흐르는 물에 세척을 하신다고 해도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장치 소독약을 이용해서 소독을 해주시는 걸 권장해 드립니다. 장치 소독약은 보통 알약으로 나오는데 알약을 물에 풀어서 소독물을 만들고 거기에 몇 분 이상 담궈 놓으면 소독이 되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다. 참 쉬운 방법으로 소독이 되고 또 요즘에는 가정용에 쓰는 초음파 장치 세척기도 시중에 판매되고 있으니까 이러한 제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훨씬 더 입냄새 관리에 도움이 될 것이라서 많이 추천해 드립니다. 야, 진짜 사실 뭐 코골이뿐만 아니라 교정이라든가 뭐 네. 장치하시는 분들 정말 많은데 네. 이런 방법으로 이렇게 닦으면 되겠네요. 제가 하고 있거든요. 제가 그 아, 교정 교정하죠. 유지 장치 꼈다 뺐다 하는 걸 네. 하고 있는데 네. 그거를 또 그 치약을 쓰면은 손상이 될 수 맞아요. 있다고. 치약을 쓰면 좀 마모가 돼요. 네, 그 주방 장치가 마모가 세제를 되는 만약에 그래서. 뭐 급하면 쓰라고 또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치약보다는 주방 세제를 쓰는 게 좋고 또 요즘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장치 전용 세제들, 세척제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활용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